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힘드세요?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약간 제가 긴장을 한 모양인데요. 긴장 왜 하시겠어요? MBC 기자 출신이잖아요. 엊그제는 안희정 캠프의 대변인 하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고, 어제는 탈당한 최명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 네. 민주당 출신이 거기 많으신 MBC 출신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좀 그런 편입니다. 네. 네.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 오늘 아침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좀 착잡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어둠의 한 시대가 가고, 네,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요. 네, 정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겠지만, 네, 네, 사실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어떤 아주 당연한 네, 네,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네, 네, 착잡한 그런 구석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새 시대가 오고 있다는 그런 네. 밝은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말씀에 그냥 모든 국민들이 착잡하고 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이 그 영남권이죠, 경선이요. 그렇습니다. 예. 호남에서 좋은 결과 얻으셨고 또 안희정 지사의 안방이라는 충청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대선 승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로서는 대세가 굳어졌다고 보시나요? 그 대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세는 국민들께서 만드시는 건데요. 네네. 정권 교체는 확실하게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이미 국민들께서 탄핵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네네.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결심하셨다. 이렇게 네. 보고요. 또 문재인 후보로 말씀드리면 사실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믿음을 주셨고 네네. 충청에는 안희정 지사라는 굉장히 훌륭한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많이 또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저는 네. 이제 문재인 후보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흐름은 형성돼 가고 있다. 네. 상당 부분 형성돼 가고 있다고 보고요. 예.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에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어떤 책임을 맡기자. 네.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찾자 하는 그런 국민들이 차츰차츰 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문에 빨라진 선거기 때문에 어떤 그 후보를 국민이 선택할까 참 관심 많이 가는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의 후보로서 지금까지는 성적이 참 좋습니다만 남아있는 네. 수도권하고요. 오늘 네. 영남 경선 네.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14만 명의 경선 참여 네. 희망자 가운데 네네. 지금까지 이제 36만 명이 이제 실제로 투표를 하셔서 네. 그 가운데 20만 명이 이제 문재인 후보를 이제 한 56% 정도 예. 지지율을 보였는데 저는 영남과 수도권에서 이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역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네.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또는 검증된 후보라든지 준비된 후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 가장 개혁의 도구로서 또 민생 통합의 도구로서 네네. 적절하다 하는 그런 판단들이 예. 차츰 국민들 사이에서 넓게 퍼지고 있어서 저는 오늘 영남 또 네. 4월 3일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검증됐다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두 번째 도전이라 검증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행정직을 맡아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하셨죠. 청와대 비서실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예. 사실 이제 요즘 5년 동안 네네.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국정 전반을 예. 다 뭐라고 할까요? 관여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일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네. 굉장히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거 물론 성공한 것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네네. 성공하지 못한 것조차도 저는 충분히 자산으로 삼는 사람이 문재인 후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기의 그래서 실패를 반성하면서 예. 새로운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후보라는 거죠. 네.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우 뭐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뇌물수수로 목숨을 스스로 던진 사람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럼 뇌물을 받은 것을 비서실장이 몰랐다면 그것도 또한 감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국 정치인의 격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죠. 제가 그 말에 답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네. 사실 그 말을 본인에게 해야 돼요. 네네.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대법원이 남아있죠. 홍준표 네. 지사의 경우. 그냥 뭐라고 답은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제가 답을 하기가 굉장히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언행이라는 거죠. 네, 민망한 네. 얘기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젠가요? 그 SBS 토론에서 안희정 지사하고 상당히 이제 좀 논점을 가지고 싸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차기 정부는 집권 여당과 어떤 관계를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네네.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저는 참여정부 때 당정 분리가 우리 네.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 네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정 일체로 간다는 거는 그 청와대가 그만한 힘을 갖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청와대가 당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의 얘기를 한마디도 듣지를 않았어요. 네네. 당이 추천하는 인사도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재인 후보도 네. 참여정부 시절에 당정 분리라는 방식을 채택을 했더니 네. 민심과 차츰 멀어지더라는 거죠. 네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당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 네. 가장 민생의 바닥에서 여론을 청취하고 그들의 이 국민들의 애환을 듣고 네네. 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정에 반영시키고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이 정당이거든요. 네네.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그래서 지배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당을 존중하고 존경하겠다는 뜻. 예. 근데 당의 말을 잘 듣겠다는 겁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했던 말이 권력의 자리에 가면 그게 한시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변하는 게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던데. 이제 예. 그런 속성이 있긴 한데요. 네. 문재인 후보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직무를 하지 않고 광화문 청사로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국민들과 똑같은 높이에서 생활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지. 저는 그 정신이 예.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총재 자리까지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어제 토론 중에 그 얘기가 잠깐 나왔다는데 네. 안희정 후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약간 목이 잠겨서인지 제대로 문재인 후보가 그 총재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답을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했죠. 네, 총재라는 자리에 오르는 건 아니다. 근데 어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논란이 조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토론이 끝나고 네네. 기자들과 질문이 오갔는데 거기서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아니다. 네. 그 통합정부가 대선 안 내면 나라는 어렵다는 게 이제 김종인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의 말이고 그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즉 이거는 180석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의 구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연정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즉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개헌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말? 그게 이제 개헌에 관해서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헌의 내용은 국민 주권주의 강화, 지역 분권 강화, 그다음에 이 상생의 경제 생태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제도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게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연정과 관련된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제 과거의 어떤 정치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그 부분은 유효하고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핵을 거치면서 한국 정치가 큰 틀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정치 공학에 기반한 정치가 아니라 네네. 민심에 기반한 정치에 한다는 게 지금 예. 한국 정치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네. 저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누구나 민심을 기반으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캠프 쪽에 대한 지적이나 그런 것 중에는 패권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영선 의원도 안희정 캠프로 가고 김종인 전 대표도 탈당하고 주변에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거,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 그런 네. 생각을 갖고 말씀하실 텐데요.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저수지에 비교한다면 네.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다면 그 물은 썩고 말 것입니다. 네. 네.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또 일부분 물은 나가고 네. 해서 그 저수지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후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새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고, 물론 일부는 안희정 지사를 돕는 분도 계시고 또 김종인 대표님처럼 당을 나간 분도 계시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많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 인재들이 몰리고 있어서 그 경선 캠프의 진영을 놓고 보면 패권이란 말은 이제 아무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폴리페서 얘기를 질문 안 할 수가 없네요. 뭐 천여 명의 교수들이 그 주변에 있다. 한 자리를 나중에 받기 위해서 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려내실 수 있는 해안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조언을 위해서, 자문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정권 교체하는 것으로 큰 보람을 느끼실 분들이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도 저희들이 캠프 차원에서 검증의 기구를 거쳐서 검증을 합니다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우리가 예를 들어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 만일 그분들 중에 공직의 희망, 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좋은 정책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검증을 거쳐서 저는 기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로 갔을 경우에 뭐 조앤아이 또는 뭐 몇 개 그 여론 조사를 보면은 오차 범위의 접전이 벌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양자 대결 구도일 경우에 네네네. 그 양자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님은? 전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물론 그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지금 이제 그 양자 대결 조사에서 나타나는 것 있지만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면 65% 이상이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양자 대결 구도가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네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새누리당, 그러니까 탄핵을 초래한 그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새누리당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특히 어느 한쪽은 더 심하지만 어느 한쪽 손을 잡게 된다면 그거는 정권 연장연대가 될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거거든요. 양자 대결로 가지 않을 것이다. 즉 양자 대결 구도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좀 전에 말씀하신 문제를 일으킨 보수 정당들이 합세해서 한 사람을 내세우는 게 안철수라면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마 그런 구도를, 그런 거를 안철수 후보도 저는 원하진 않을 거라고. 뭐 본인은 끝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MBC 기자 출신이라는 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그 후보가 MBC에서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많은 공영방송이 망가졌고 MBC도 심하게 무너졌다. 공공성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 MBC 가서 거기 말하자면 거기다 쳤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게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이 통제되고 장악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의 생각도 아니고 또
문재인 후보만의 생각도 아닐 겁니다. 네. 아직도 해직돼서 복직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시고 많은 프로그램이 예. 폐지됐고 그러, 국민들이 네. 조롱을 받는 지경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MBC 가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그걸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런 생각이었다면 MBC 토론을 거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MBC 토론이라기보다도요. 네. 이 당선관위에서 이제 주도해서 네. 모든 매체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이제 토론 과정의 하나지, 그것이 MBC 토론이라고 규정하기는 좀 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MBC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네. 쓴소리지만 저는 굉장히 약이 되는 말씀을 했다. 네. 그리고 거기 많은 구성원들에게 그래도 뭐라고 할까, 용기를 주는 그런 네. 얘기였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MBC 기자 출신인 어제 그 송파의 최명길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최명길 의원 질문에 그렇다면 MBC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가지 않았어야 된다, 이런 답이었습니다만 박광원 의원께서는 쓴 약이 됐을 것이다.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바쁘시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청 박광원 의원, 문재인 캠프의 수석 대변인을 만나봤습니다.